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명이 발생해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부터 상당수 종교시설이 실내 집회를 재개하고 시민들의 야외 활동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방역당국은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오늘 발표된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신규 확진자 10명, 네. 일주일 동안 지금 10명 안팎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근에 그 환자 수가 계속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사망자도 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그 무증상기에 상당수의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고 감염력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예. 언제든지 대규모 감염으로 발전할 수 있고 지역이나 그 감염 위험이 높은 밀집 시설 같은 곳에서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앞서 기사로 전해드렸는데 호텔 네. 직원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네, 합니다. 네. 지금 직원들은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호텔이라는 곳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인데 네. 좀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늘 해왔던 대로 그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 밀접 접촉자를 찾아내고 그 밀접 접촉자들이 격리되어서 다른 2차 감염이나 3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투숙객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네. 좀 접촉자를 빨리 찾는 게 중요하겠군요. 네, 그러니까 그 확진자와 그때 투숙했던 분들, 그분들의 동선들을 파악해서 하여튼 가능한 한 신속하게 밀접 접촉자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급선무입니다. 예, 그리고 정부가 일단 5일까지 다음 달 5일까지 완화된 거리두기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이후 생활 방역 체계로 넘어갈지 말지를 고민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것들이 충족이 돼야 그걸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생활 방역 체계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이제 계속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예.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생활 방역 체계로 넘어간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생활 방역 체계라고 하는 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정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별로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선 첫 번째 그 생활 방역 체계라고 하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그리고 국민들이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를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지킬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쨌든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의 사회 경제 생활로 복귀하기 위해서 그러면 감염의 위험이 일정 부분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감염이 발생했을 때 얼른 확진자 찾아내고 밀접 접촉자 격리하고 혹시나 많은 환자가 발생하면 그런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병상 동원하고 인공호흡기 확보하고 중환자실 만들고 이런 종류의 감염병 진료 체계를 잘 갖춰 놔야 되겠죠. 그 말씀하신 그런 지침들을 사실 정부가 어제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그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이라고 해서 굉장히 여러 것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 네네.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침 자체가 좀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형 마트에서 시식 코너를 금지한다고 하는 지침을 세웠는데 그러면 시식 코너가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막 서로 어깨를 부딪힐 정도로 그렇게 밀도가 높으면 괜찮은지 아마 괜찮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그 다중 이용 시설의 그 밀도, 출입자 수를 면적이나 동선을 고려해서 제한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지침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또 국민들이 그런 지침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한테 지침을 지키라고 하는 부분 이외에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줘야 될 부분도 있고 정부가 환경이나 제도를 마련해줘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침에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국민들이 출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가 붐비지 않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출근 시간을 근무를 유연화해서 출근 시간을 다양하게 분포를 시켜줘야 사람들이 출근 시간대가
분산되고 그러면 당연히 지하철과 버스의 혼잡도가 떨어지겠죠. 예. 그러면 정부는 기준을 만들고 그 직장이나 기업들은 거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근무 시간을 다변화해주고 이런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조치들 없이 그냥 버스가 붐비고 지하철이 붐비면 다음 차를 타라 승객을 못 타게 해라 하는 거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정부가 만들어주지 않고 국민들에게만 지키라고 하면 국민들이 지키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그 정부가 경제계나 노동계랑 네. 같이 이렇게 어떤 그 조직을 만들어서 네, 네. 합의하는 기구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하는 방식은 다분히 그 중앙 집권적 방식으로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생활 방역 체계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예. 그런 방식으로는 저는 생활 방역 체계는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사회적 참여와 합의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일종의 상향식으로 하향식이 아니고 상향식으로 국민들이 모여서 이 감염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할 때는 어떻게 하고 식당에서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하고 직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예.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운동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 일상의 경제생활, 사회생활로 최대한 복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짜야죠. 예. 그리고 그걸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냥 사람들한테 지키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직장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고 예. 정부가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고 뭐 교회나 어떤 단체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 책임을 분담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부가 모든 책임을 다 자기가 지겠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지침을 만들어서 사회 속에 생활 속의 거리두기라고 하는 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사회 문화를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냥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으니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예, 같아요. 예. 예. 그 이번 주말부터 그 종교 시설이 지금 실내 행사를 재개할 것 같아요. 그 정세균 총리가 우려를 나타냈는데 네, 네. 아침에 있었던 정세균 총리 발언 한번 들어보고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 많은 종교 시설에서 그간 자제해온 실내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조용한 전파자가 참석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갖고 집회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주셔야 하겠습니다. 종교인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가 중요합니다. 집회의 모든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모임과 단체 식사를 삼가는 등 방역 당국의 지침에 적극 따라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 총리 발언 뭐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우려와 당부 이 정도일 것 네. 같아요. 그 어쨌든 종교 시설이 많이 모이면 저희가 신천지 사례도 사례로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방역 수칙 어떤 것들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거리두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2m, 2m를 띄우기 어려우면 뭐 1.5m나 1m라도 그 간격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이제 마스크 쓰시고 그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반드시 침이 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시고, 그다음에 혹시나 열이 있거나 그 감염의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은 교회에 나오지 마시고 집에서 머무르면서 뭐 원격으로 예배를 지켜보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학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정부는 일단 5월 초, 그러니까 다음 달 초에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 개학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네, 하는데 이게 등교 개학을 해도 될 시점을 저희가 네. 어떤 걸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감염자 숫자가 낮은 상태에서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이고 학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 학생들이 한꺼번에 등교하고 교실에 밀집해서 수업받고 한꺼번에 나가서 운동장에서 그 활동하고 이런 식의 학교로는 복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교실의 학생의 밀집도를 줄이고 운동장도
그 나가서 활동하는 학생의 숫자를 줄여서 일정한 거리두기가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학교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 새로운 학교 시스템이라고 하는 일정 부분의 온라인 교육과 일정 부분의 학교에 등교해서 하는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새로운 학교의 모습이 어떨지, 그런 학교가 어떻게 운영돼야 될지에 대해서 정부가 안을 내놓고 학교가 그것을 실행하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등교 시기만 연기하고 또 언제 개학한다, 또 언제 개학한다, 이런 말만 반복하고 있어서 사실상 5월 초가 돼도 정부가 개학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사실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등교 개학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등교 시간을 조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네.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한테도 중요하지만. 네. 그러면 이것 또한 어쨌든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필요한 생각이 부분이죠.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애가 학교에 가지 않거나 또는 학교에 늦게 가면 또 부모가 애를 돌봐줘야 되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부모의 출퇴근 시간 유연제하고 학생의 학교의 등교 시간을 바꾸는 문제하고 다 이게 연결이 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게 복잡하고 우리 일상생활의 구석구석을 지배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상향식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소위 생활방역,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스템을 저는 만들어 나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면 학교와 학부모와 정부가 다 같이 모여서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모양이 되고 그게 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뭐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정부가 코로나19 집단 면역 관련 조사를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이게 뭐 저희 시청자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개념이랑 어떤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감염이라고 하는 게 감염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균을 전파해서 새로운 감염자가 생기고 그게 연쇄적으로 일어나야 감염이 전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면역력을 가진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 감염자가 그 사이에 있더라도 면역력을 가진 사람한테는 감염을 전파할 수 없기 때문에 감염이 전파되지 않는 거죠. 그걸 이제 집단 면역이라고 하고 보통 전체 인구의 한 60% 이상이 면역력을 가지면 집단 면역 상태에 있고, 그러면 이제 감염이 확산되지 않는 또는 확산되더라도 아주 제한적으로밖에 확산되지 않는 상황을 초래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코로나19는 우리가 그 확진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에 실제로 가볍게 스쳐 지나간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염이. 그래서 그런 분들의 숫자가 많으면 우리가 그 면역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유럽이나 미국의 조사에 의하면 대개 확진자보다 적게는 한 8배, 많게는 한 80배까지 그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전체 한 10,000명쯤의 환자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 스쳐 지나가는 형태의 감염을 통해서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수십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수십만 명이 이제 면역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방역의 전략을 세우거나 또는 그 생활 속의 거리두기 같은 것을 할 때에도 충분히 그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 집단 면역 조사라는 것이 뭐 이렇게 바로 시행을 하고 뭐 몇 달 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작업들입니까? 그러니까 비교적 간단한 그 항원 항체 검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실제로는 확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이제 검사하는 방식이고요. 물론 뭐 시간이 상당히 걸리긴 하겠지만 그게 뭐 몇 달이 걸리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요. 뭐 숫자에 따라서 뭐 1, 2주 안에 끝낼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또 정부 대책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서 동네 의원 중에 호흡기 전문 기관을 마련하는 방안을 언급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실은 진작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의 위험 때문에 그 일선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환자, 뭐 열이 있거나 기침 나거나 뭐 전에는 대구에 머물다 온 사람들을 환자를 보지 않았던 문제들이 생겼고요. 그 중에는 일부 뭐 투석 환자처럼 꼭 반드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환자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코로나19 감염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 다른 의료기관들이 안전하게 환자를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진료를 받게 되는 거니까요. 예. 그 치료제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네. 앞서 기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클로로킨,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에 네. 대해서 트럼프 네. 대통령은 극찬을 했고 네. FDA에서는 효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건지 저희가.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좀 근거 없는 발언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어서 예. 오히려 그 미국 국민들이나 전 세계의 사람들을 약간 좀 혼란에 빠뜨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그 말라리아 치료제였던 클로로킨,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코로나19에 그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발언이었는데요. 그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별 근거가 없다. 이게 임상 시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효과와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이게 그 효과가 있다고 말할 희망적인 약이라고 말할 근거가 없다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앞에 보도에서도 있었지만 뭐 햇볕이 효과가 있다할지 또는 소독제나 표적제를 투여하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는 등의 너무 근거 없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 개발 연구 열심히 네.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고 있는데 네. 백신이나 치료제도 사실 개발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이 완료되거나 뭐 네. 그런 게 좀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있고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하시기 때문에 이제 치료제나 백신을 기대하는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 치료제나 백신이 나온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는 단기간에 뭐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국민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백신은 아무리 빨라도 1년, 1년 반, 그리고 그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백신을 접종한 사람한테 100% 효과가 있을 가능성은 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 백신을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코로나19 백신도 만들기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치료제 가운데서도 이제 가장 기대를 모았던 에볼라 치료제였던 람데스비르라고 하는 약이 중국에서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제나 백신이 있으면 좋긴 하겠으나 그렇게 큰 희망과 기대를 거실 만큼 또는 뭐 낙관적으로 보실 만큼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사실 이번 올 가을과 겨울을 이제 치료제나 백신 없이 보내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2차 유행 우려를 말했어요. 저희가 어떻게 대비하면 좋겠습니까? 결국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격리하고 밀접촉촉자 찾아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검사 능력을 계속 확충해야 되고 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 시스템 그러니까 중환자실, 입원 병상을 포함해서 외국에서 환자 발생 규모, 예를 들면 전 국민의 0.2% 또는 0.5%, 뭐 1% 이런 시나리오별로 그 중환자실 병상과 병원의 병상을 확보하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놔야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사회 경제 활동을 일부분 재개하면서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교수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